저희 회사는 2014년 11월에 창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취지는 디자인 모델, 그 다음에 이 정밀 가공, 금속 가공, 쾌속 금형 이런 아이템을 오래 좀 종사를 했는데, 그걸 하면서도 이제 계속 생각한 것이 이제 다가올 어떤 경쟁 상대 또는 아이템 뭐 이런 거를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먼저 재직하던 회사에서 도입을 해봤는데 발전 속도, 기술 숙성도 이런 게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됐었는데, 제가 창업할 당시에 이제 제가 앞으로는 이 아이템이 확실히 분명히 뜬다, 또는 이걸로 새로운 어떤 제조 기법을 우리가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창업을 한 계기가 됐죠. 예. 프린팅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성장했지만 이면의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후처리라든가 실제 전통 공법 대비해서는 치수 공차라든가 표면 조도라든가 이런 게 단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를 기존의 전통 방식의 어떤 CNC나 또는 사상한 공법을 적용을 하면 이 아이템 역시 기존보다는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또 퀄리티 있게 이렇게 완성할 수 있다라는 어떤 컨셉을 그렇게 저희가 잡은 겁니다. 예, 예. 특히 이제 한국하고 일본 시장은 이 가공 정밀도나 조도를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혁신보다는 검증된 공법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진국 대비 도입이 굉장히 늦는 거죠. 그러니까 출력된 상태로만 보고는 한참 멀었다라는 섣부른 판단을 많이 하게 되죠. 그거를 이제 저희는 좀 더 디테일을 살리고 산업 현장에 설 수 있는 정도 용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전공정이 들어가고 후공정이 들어가는 그런 솔루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EPCM이라는 아이템을 특허를 출원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특허 취득을 했는데, 뭐냐면 대량이 아닌 제품에는 이 금속 3D 프린트를 이용한 컨포멀 쿨링 채널이나 스프루 부시, 게이트 부시를 금속 3D 프린트로 적청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5축, 선삭, 3축 CNC 머신들을 가지고 2차 가공을 하고 이 금형에 이제 적용을 시켰는데, 효과가 많은 아이템들은 50%까지 단축을 시킬 수가 있었고요. 품질도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었고, 또 일부 아이템에서는 스프루 부시나 게이트 부시만 갖고도 20%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 그래서 양산에 적용하는 아이템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최초로 특허를 출원해서 이제 등록을 취득했고, 모든 아이템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일부 재질에 따라서는 안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아이템들은 그런 부품 개발을 해서 타이밍도 줄이고 그만큼 직립성 이런 것들이 훨씬 기존 공급보다 좋다라는 게 저희 자체에서 인정이 됐고, 그것을 이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 잘 믿지를 않습니다. 나온 제품이 이 비교가 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기존 공법의 금형도 제작을 해야 되고, 적용한 3D 프린터 적용한 금형도 제작해야 되고, 양쪽 사출도 해야 되는데, 이러기에는 우리가 아웃소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출도 나가야 되고 금형도 나가야 되고, 뭐 이런 인하우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출력과 후가공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을 좀 적극 공략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아예 금형 설비를 다 셋업을 했습니다. 금형 관련된 CNC부터 사출기까지, 방정기까지 이제 전 부분을 이제 세팅을 하고, 실제 이제 거기서 나온 제품을 비교를 했죠. 그래서 반응은 지금 굉장히 좋은 추세입니다. 네네. 예.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 중에는 플라스틱 프린팅의 SLA, SLS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 3D 프린팅의 PBF 방식 장비가 중형이 3대, 소형이 2대, 5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게 DED라고 해서 다이렉트로 프린팅하는 DED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CNC 머신 또는 뭐 이런 후공정까지 다
금형 사출까지 다 할 수 있었던 거는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SLA나 SLS 정도의 프린팅 제품으로 디자인 단계를 보는 모형에서 보는 아이템이 있고요. 그게 도장이나 이런 컬러를 입히는 디자인 모델에 가까운 그런 제품까지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디자인 과정을 거치고 또 엔지니어링 샘플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워킹 모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프린팅도 하고 특수 부위에는 CNC 가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합된 엔지니어링 샘플을 만들었죠. 이것이 픽스가 되면 양산으로 연결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금형을 파게 되는데 그 금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금속 3D 프린터 이용한 부품을 금형에 적용을 시키고 냉각 채널을 적용시키고 이러한 금형을 자체에서 제작을 하고 거기에서 사출까지 완성하는, 그러니까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양산 제품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최종적으로 갖추게 됐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시장에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첫 번째 솔루션 업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희 이제 생각이고 역시 이 기회로 해서 시장이 계속 커가는 그런 과정에 좀 일조를 하고 싶다. 이런 저희 그 생각이 정의된 겁니다.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제 M3 파트너스가 하는 역할을 제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프린팅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절삭하고 AM을 결합해가지고 하이브리드 프린팅 서비스를 하는 곳이다. 두 번째 말씀은 이제 그걸 넘어서서 계속 금형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이다. 초탄납기 금형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이다. 세 번째는 그걸 또 넘어서 사출 서비스 자체를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아까 솔루션이라는 말씀이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뜻이었다. 제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금속 프린팅을 이용한 금형을 적용하고 그게 맞는 그 사출을 완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M3 파트너스 서티나 기술 사항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9001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ISO 9001은 품질 인정이고요. 고국가 합해서 저희가 AS 9100의 인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AS 9100은 항공 부품에 대한 품질 인정입니다. 그리고 TS 16949는 자동차 부품 분야에 대한 품질 인정이고요. 마지막으로 ISO 13485는 의료기기, 의료부품 쪽에 대한 품질 인정입니다. 사출 노즐에서 그다음에 제품이 나오는 캐비티까지 가기 위한 중간 매개체가 스프루붓입니다. 근데 저희가 스프루붓이 쪽에 발명한 계기는 사이클 타임을 줄임으로써 품질을 올리고 그다음에 전체 생산성을 올리는 데 목적이 있어 이번에 저희가 개발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일반 냉각 채널이라면 건드리를 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겉에서 외곽에서 돌리는 그냥 일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효율이 한 10%도 안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형상 적응 냉각 채널을 적용함으로써 한 35%에서 50%까지 이번에 개선 효과를 봤고요. 대량 생산에 일단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이트 부시에 있어서도 캐비티와 제품 간, 이 중간 사이에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수지의 온도가 보통 220, 30도에서 한 350도의 보통 수지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캐비티는 보통 80도에서 100도. 근데 이 중간에 열을 너무 뜨겁고 차갑고 이러기 때문에 사출의 불량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사이클 타임도 마찬가지로 캐비티 흘러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지의 양을 줘야 하기 때문에 좀 제품과 게이트 간의 두께의 차이가 있어서 사이클 타임도 길어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개발함으로써 이 사출의 불량, 뭐 플로우라든가 아니면 제팅 이런 거를 해결했고 그 다음에 사이클 타임도 뭐 10에서 한 20% 게이트 부시 쪽은 이렇게 효과를 봤습니다. 이게 이제 스프루푸시니까 스프루푸시는 이렇게 수지가 들어가는 주입부에 있는 것 같고 이쪽 약간 살이 두꺼우니까 이쪽은 빨리 식어도 이쪽은 좀 천천히 식으니 그렇죠. 천천히 식는 쪽을 좀 콘포멀 쿨링을 채용해서 좀 냉각을 효율을 아까 30% 올렸다 그런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 기술로는 이렇게 쿨링 채널 못 팔 텐데 3D 프린팅 기술하고 CNC 기술을 결합해서 이렇게 내부 채널을 만드는 아주 좋은 케이스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생산 속도가 올라간다 그 말씀 같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요 게이트 푸시라고 한 건 요 수지와 이 밖에 있는 금형이 닿는 경계면에 위치할 것 같은데 이 온도 차이가 너무 크니까 네네. 중간 단계의 온도를 이용해서 한번 쿠션을 쳐주는 거네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다. 열 충격도 덜할 거고 네. 또 냉각을 한번 시켜주니까 생산 속도 빨라질 거서 네. 품질하고 속도를 잡을 수 있다. 그러면 결국 하이브리드 프린팅이라고 하는 거를 네. 잘 활용한 대표적 케이스로 보입니다. 네네네. 예, 여기는 저희 M3 파트너스가 보유한 총 7대의 폴리머 장비 중에서 광경화 수지를 이용하는 SLA 프린터가 있는 곳입니다. 총 6대의 SLA 프린터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장비의 규격은 가로, 세로 600mm, 높이 400mm 출력이 가능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형광등 불빛에서는 수지가 경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이런 특수 조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장비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총 7대의 플라스틱 프린터 중에서 SLS 방식, 즉 분말을 소재로 이용하는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 프린터를 통해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광경화 방식에 비해서 표면이 매우 거친 게 사실입니다만은 비교적 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주요한 이런 부품들의 실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프린트를 통해서 장비 제조사가 실제 이런 이제 부품들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프린팅 출력하고 나오면 표면 상태가 아주 거칠거나 뭐 그런 부분들을 매끄럽게 작업하기 위해서 사상 보기 위한 작업과 컬러가 필요한 그런 공정들에 의해서 페인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수공정. 손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수공정입니다. 표면의 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에서 품질 수준이 다 결정돼요. 그래서 단순 작업 같지만은 상당한 그 경력이 있어야 가능한 그런 작업들입니다. 스프레이 공정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프린팅 출력 이후에 사용된 소재의 단일 색으로 출력된 것에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스프레이 공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스프레이 공정 진행 이후에는 이렇게 고객이 원하시는 그런 형태로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게 되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는 것들이 후공정을 다 거쳐서 조립 완성된 제품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고무의 필링이 날 수 있는 그런 도료를 이용해서 실제 이제 타이어가 갖는 그 질감과 유사한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촬영에는 허용이 되지 않는 구역이어서 보여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실제 저희 내부에 실크 인쇄 공정을 가지고 있고요. 실크 인쇄 공정뿐만 아니라 레이저 각인 공정도 내부에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제품을 완성되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도면하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서 출하하는 곳입니다. 출하 전 마지막 공정이 포장 공정 한 군데 남아 있고요. 그래서 포장해서 마지막 외관만 확인하고 고객사 기준에 적합한지 외관 확인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항온항습 기준으로 저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20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1도고 네. 저희는 이 종으로 23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시간당 0.1도 변화량 기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장비는 그 2차원 광학식 측정 장치입니다. 비접촉 방식이고요. 접촉식 방식으로 측정할 수 없는 그런 형상들을 측정하기에 용이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는 알루미늄 합금의 금속 프린트 장비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독일 EOS사의 M290이라는 장비고요. 소재는 알루미늄 파우더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로 많이 의뢰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동차 쪽 부품 개발하시는 쪽에서 주로 많이 의뢰를 하고 지금 출력 서비스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비는 금속 머레이징 스틸 장비 같은데요. 주로 어떤 분야를 많이 하나요? 네, 주로 이제 금형 쪽에서 컨포멀 쿨링 채널이 들어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도 많이 의뢰를 하시고요. 그리고 타이어 금형 쪽에 관련된 부품들도 양산으로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금형하고 타이어 부품. 이 장비가 두 개인데 머레이징 강이. 네, 맞습니다. 하나는 뭐 금형, 하나는 타이어 이런가요?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수요가 많은 쪽에 따라서 장비 운영을 이제 유동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140 장비는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은 저희가 교육 사업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실습용 장비로 활용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타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 목적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 장비 쓰시는 분들 말씀에 의하면 직접 다 해보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교육을 하실 때 메탈 장비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교육 과정 중에서 실질적으로 고객분들이나 교육하시는 분들이 실제 장비 운영을 통해서 어떠한 애로사항이나 뭐 장단점을 파악하실 수 있게 유도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금속 장비는 시브, 최조체 시브.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저기 보시는 작은 시빙 머신이 있는데 네. 저거는 140 장비에 대해 이제 전용 시브 네. 머신이고요. 왼쪽에 장갑이 달려있는 거 이거는 샌드 치는 글러박스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제품에 따라서 연마제를 이제 달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세 대의 설비가 있는데 각각에 따라서 샌드 비드가 다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프린트도 3개니까 샌드도 3개 이렇게 별도로 하는 거네요. 네, 오염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소재마다 이제 표면 연마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연마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비에서 이제 3D 프린팅이 완료가 되면 이제 사용된 분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사용된 분말에 대해서 이제 불순물이 이제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불순물을 이제 제거하기 위한 설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체에 걸러진 분말을 다시 장비로 이제 넣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부장님, 프로그램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그럼 STL 파일을 만드는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고객사에서 이제 어떠한 제품 출력에 대한 의뢰를 하실 때 저희가 이제 그 제품에 대한 모델링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이제 검수를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검수하고 뭐 편집하고 그렇게 에러를 잡는데 만약에 그게 인쇄성이 안 나온다, 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제 인쇄성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따로 고객사에 다시 연락을 드립니다. 연락을 드려서 이러한 특정 구간에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을 수정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수정 보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는 고객사에 이제 세세한 내용을 피드백을 드린 이후에 다시 제공받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출력할 때 방향 설정 같은 것도 여기서 이루어지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모든 제품에 따라서 중요한 키포인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어떠한 뭐 표면 조도라든지 형상의 구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최종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징비를 살려달라고 한다든지 뭐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개수를 많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요구 조건이 다르면 요구 조건을 반영해서 OT를 잡는다 이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수작업실은 그러면 이제 출력된 출력물을 그다음에 후처리라는 그런 곳인가요? 금속 분말로 3D 프린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포터라는 게 이제 원치 않게 생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CNC 가공을 겸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팀장님, 이 65 장비, 모리 장비는 워낙 고가의 장비라서 뭐 국내에 한 3대 정도밖에 없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포함해서 울산 생겨낸데 있고 이제 한수원에 한 대 있습니다. 네. 내년 중순에 이제 광주에 이제 한 대도 이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 장비의 이제 용도나 특징을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DD 적층을 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일단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적층 후에 바로 이제 가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구가 이제 다시 불러와서 다시 이제 절삭 가공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툴박스에 툴은 몇 개나 있나요? 30개 있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네. 그럼 이 장비 주로 의뢰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네, 이제 자동차 쪽 관련돼서 좀 많이 오시고요. 코팅을 하는 곳에서도 많이 오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금형 보수 쪽으로 많이 오십니다. 금형 육수뭉접하고 깎는 이런 정도겠네요. 예. 파손된 부분들을 이제 절삭 가공으로 이제 제거한 다음에 이제 다시 DED로 육성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많이 의뢰 오십니다, 지금. 팀장님, 여기가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시던 단납기 금형하는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쪽은 지금 현재 표준화로 다 돼 있는 몰드 베이스 조립 부서고요. 시사출과 양산을 겸비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다 자동화가 될 수 있도록 로봇화가 되어 있고요. 다른 타 업체 시작 금형 만들 때 한 15일, 20일 정도 소요되지만 저희는 현재 8일 납기로 하고 있어서 지금 고객사에 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금형 조립이 완료되면 바로 이 사출 설비로 넘어와서 시사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객이 많은 수량을 요청할 때는 바로 자동화 로봇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도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금형 설계가 완료돼서 CNC 가공할 수 있도록 설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본 야스타 설비이고요.
정밀도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캐비티를 전용으로 가공하는 설비고요. 저쪽 환학 일본 설비는 전극을 가공하는 전용 설비입니다. CNC 가공이 완료되고 CNC에서 좁은 공간이나 구운구 절삭을 하기 때문에 면 조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전 가공을 함으로써 가공할 수 없는 좁은 공간과 면 조도를 위해서 다시 방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력물 또 상당히 프린트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형상의 내측 부분이 전부 파이프 형태로 내부에 큰 구형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게 형태거든요. 좀 솔리드가 아니고 다 파이프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더라도 내부의 서포트 생성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서포트 없이 어떻게 적층하느냐가 큰 관건이었죠. 그리고 구멍 내부에 서포트 있으면 떼기 힘들잖아요. 예, 아예 여기는 불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절단 이후에 서포트 제거하고 다시 용접하는 방법, 뭐 이런 걸 쓸 수는 있는데 기존의 제조 공법이 용접 구성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서포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절단과 용접을 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것을 저희가 수차례 테스트를 했었고 저 형상에 가장 적합한 파라메타를 찾고 이후에 출력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부장님, 저쪽에는 저 벌집처럼 생긴 것도 저 일부러 잘라 놓으신 거죠? 지금 2분의 1등분을 한 건데요. 열교한 개입니다. 저게 실제 형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린트 장비에서 적층을 할 때 가장 큰 어려운 점은 큰 형상을 적층할 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변형, 프린팅 공정 중에서 발생하는 변형을 어떻게 막는 거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저기에도 저 형상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파라메타 구성을 통해서 제품 적층을 모델링과 큰 차이 없이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알루미늄 보통 분발이 큰데 큰 분발로 저렇게 조도를 곱게 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나 이제 레이어 티크니스가 두꺼워질수록 표면 조도는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열교한 제품이다 보니까는 가장 낮은 레이어 티크니스를 이용해서 표면 조도도 개선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물결이 잘 살아있네요. 세 번째는 저 차에 쓰이는 것 같은데요? 디젤 엔진 차에 사용되는 EGR 쿨러라는 제품이거든요. 저 제품은 연소가스를 식혀서 공해 물질을 외부로 이제 발생하는 걸 막아주는 장치인데요. 기존의 용접 구성을 통해서 만들던 것을 3D 프린팅으로 일체화할 수 있었었고요. 그걸 통해서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는데 저 제품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제품 내부에 서포트가 생성되는 구간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저것을 가장 최적의 그 파라메타를 통해서 저희가 서포트 생성을 억제했다. 저 안쪽 곡면에 서포트 있었다 그러면 사실 저거 뗄 방법이 없어 보이거든요. 공구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2차 공정을 통해서 서포트를 제거하는 건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한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절구통처럼 생긴 거는 컨버스천 챔버. 컨버스천 챔버인데 절단면을 보시면은 당초에는 서포트가 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기술적으로는 오버행 구간이 0.7mm를 벗어나면은 서포트 생성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건데요. 저 형상은 지금 보시는 저대로 출력이 됐고요. 저 상태에서 저기 내부의 서포트를 없애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죠. 안쪽 곡면이라서 저거 서포트 있으면 상당히 매끄럽게 만들기 힘들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출력물이 있지만 대표적인 출력물을 몇 가지 살펴봤고요. 이제 이건 저희가 이제 출력 서비스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는가 그런 척도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좀 해설을 했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나이 30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학교는 뭐 기계공고 기획과를 나오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창업하게 된 건 아니고 한 회사에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 환경은 주말 주일이 없었어요. 한 달에 2번 정도 쉬는 일요일 이런 정도 열악한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침 그 사회 전반적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예를 들면 뭐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귀천을 따지지 않다면 일자리가 굉장히 많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활기가 넘쳤던 시절인데 10년 정도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그 먼저 나가서 창업한 사람들도 봤고 또
섣불리 쉽게 창업해서 이렇게 말아먹는 사람도 봤고 또 굉장히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이 됐는데 이 급격하게 사업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기법들이 도입되는 거에 잠깐 등한시하면서 또 뒤처지는 것도 봤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동료들 저까지 3명이서 여기서 하는 거 이상으로 우리가 더 뭘 하기보다는 이 일만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가보자 라고 이제 사실 조그만 지하 공간에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오로지 그 회사가 이익이 생기면 그 수동 장비에서 그 반자동으로 바꾸고 또 반자동에서 그 CNC로 바꾸고 그러면서 또 다시 새로운 아이템들이 도입되면서 프린팅과 같은 이 비즈니스가 거의 처음 창업부터 30년 사이 계속 변하는 과정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제때는 아니지만 관심을 끝까지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뭐 잠깐이라도 졸면 죽는다는 생각이 확실히 있었어요. 예.